안녕하세요. 평택대학교에서 사건으로 보는 세계사 담당하고 있는 조청현입니다. 오늘 주제는요, 근대의 여명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번 이번 시간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요, 먼저 학습 개요를 살펴보고 근대의 여명, 근대의 시작, 다시 말하면 이탈리아 르네상스, 북서유럽 르네상스, 종교개혁, 지리상의 발견을 통해서 근대가 어떻게 시작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계열을 살펴보면요. 르네상스와 북서유럽 르네상스 그리고 종교개혁에 대한 이해를 이번 시간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탈리아 르네상스와 북서유럽 이탈리아 르네상스가 이제 알프스 산맥을 넘어서 북서유럽 르네상스, 다시 말하면 벨기에, 네덜란드 쪽으로 전파가 되고요. 뭐 또 프랑스, 영국까지 전파가 되고, 그것이 이제 동쪽으로 가게 되면 종교개혁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사실상 큰 범주에서 보면 종교개혁 역시 르네상스의 하부 카테고리라고 볼 수가 있어요. 하지만 그렇게 보기에는 또 약간 좀 다른 면도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따로 독립시켜서 종교개혁의 원인과 결과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 이해해 보도록 하죠. 마지막으로 지리상의 발견의 빛과 그림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르네상스의 의의를 살펴보도록 하죠. 먼저 개념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활과 재생이라는 뜻의 프랑스어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영토를 바꿔야 되겠네요. 네상스라는 말은 태어난다는 뜻이고요. 이 RE는 다시라는 뜻이죠. 다시 태어난, 다시 말하면 부활과 재생이라는 불어입니다. 14, 16세기에 걸쳐 그리스 로마의 고전 문화를 바탕으로 일어난 새로운 문화 운동이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상 이 르네상스는 1과 2의 재발견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1과 2는 무엇일까요? 그래요. 죄송합니다. 인간과 자연의 재발견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 이전 시기에는 인간과 자연을 신을 통해서 설명을 했죠.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르네상스 시기가 되면 종교를 배제한 상태에서 있는 그대로의 인간과 자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해 보자 라는 운동이 일어난 것이 바로 르네상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돼요. 이 르네상스 운동의 근본 정신은 그 한마디로 말하면 인본주의, 휴머니즘이라는 말 속에 모든 것이 들어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새로운 인간관과 자연관이 탄생하게 되죠. 신을 배제한 상태에서. 그리고 모든 것을 인간을 중심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심지어 자연까지도 인간의 용도에 따라서 분류하고 체계화하는, 범주화하는 그러한 사고방식이 새롭게 등장하게 되는 것이죠.
교회 제도나 신앙생활의 제약을 넘어 인간의 삶과 사를 강조하고 인간의 전체적 발전을 도모하는 운동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삶과 사는 무엇일까요? 어떻게 보면 현재와 거의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바로 개성과 능력입니다. 인간이 신의 운명, 신이 인간에게 운명적으로 이런 운명을 주었다. 이게 아니고 인간의 개성, 그리고 인간의 노력과 능력에 따라서 얼마든지 자연환경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이러한 르네상스 운동은요, 북부 이탈리아에서 시작해서 유럽 전체로 확산하게 됩니다. 이 르네상스 운동의 역사적 의의를 살펴보면요, 단순한 고전 문화의 부흥이 아니라 이를 바탕으로 한 5번적이고 6번 근대 문화의 창조를 의미하는 것이고요. 사실상 능력과 개성을 강조한다는 측면에서, 그리고 인간을 있는 그대로, 자연을 있는 그대로 본다는 점에서 사실상 근대의식의 태동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5와 6은 무엇일까요? 단순한 고전 문화의 부흥이 아니라 이를 바탕으로 한 세속적이고 또한 자유로운 근대 문화의 창조를 의미하는 것이죠. 이탈리아 르네상스가 이탈리아에서 시작된 원인을 한번 배경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옛 로마 제국의 중심지로 고전 문화의 전통이 강했죠. 이러한 문화유산들이 물론 폐허가 됐지만 이탈리아 곳곳에는 많이 흩어져 있습니다. 각 도시마다. 아울러서 비잔티움 제국 멸망 이후 많은 학자들이 이탈리아로 이주했죠. 아울러서 고전 문화 연구의 중심지로서 이 비잔티움 제국 학자들이 많이 이주한 관계로 이 고전 문화 연구의 중심지가 되었던 것입니다. 더더욱이나 일본 무역의 발달로 북부 도시들이 경제적으로 번영하고 있었죠. 바로 지중해 무역의 발달로 이 북부 도시들이 경제적으로 번영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에는 비잔티움과의 중개 무역이 상당히 중요한 요소로서 작용하고 있습니다. 경제 발전에서. 다음으로 부유한 상인과 군주들이 문예 활동을 장려했죠. 이탈리아 르네상스의 특징은요, 문예지향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문학과 미술이 중심이 되어 르네상스 운동이 전개되었다는 점이 한 가지 특징이고요. 또 하나의 특징은 귀족적이라는 또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도시의 지배자와 대상인 귀족, 그리고 교황의 장려와 후원이 있었죠. 문학에서는요, 이 사람을 한번 맞춰보실까요? 인간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한 서정시, 라틴 문학 연구자이기도 하고요. 이 사람은 최초의 인문학자라는 또 다른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페트라르카라는 인문학자입니다. 이 사람은 인간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했을 뿐만이 아니고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서술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보카치오는 이를 썼죠. 이 이는 근대 소설의 효시이자 그 내용을 보면 사회의 타락상과 인간의 위선을 풍자하고 있죠. 자, 인간이 만든 세상은 타락할 수밖에 없고 인간은 위선적이라고 이 책은 얘기하고 있죠. 바로 데카메론이라는 책에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미술에서는 고전 미술을 모범으로 인간의 아름다움을 있는 그대로 표현했어요. 이 이탈리아 르네상스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용어예요. 있는 그대로, 자연도 있는 그대로, 인간도 있는 그대로, 타락한 모습이면 타락한 대로, 인간의 가증스러운 면이 있다면 가증스러운 면을 부각시키면서 있는 그대로의 인간의 모습을 그려내려고 부단한 노력을 했던 것이죠. 자, 레오나르도 다빈치는요, 모나리자와 최후의 만찬 등을 그렸고요. 미켈란젤로는 최후의 심판, 천지창조, 다비드상 등을 그렸고요. 라파엘로는 성모상과 아테네 학당, 표지 사진을 아테네 학당으로 했어요. 거기에나 그 플라톤부터 소크라테스부터 고대 그리스의 여러 학자들이 아테네 학당에서 이제 얘기를 하는 그러한 구조로 그림을 그렸죠. 어떻게 보면 르네상스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표지 사진으로 한번 써봤어요. 사실 여기서 이제 고급 문화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상 이 르네상스 시기는 졸부들이 많았어요. 소위 말해서 장사를 통해서 갑자기 돈을 우리가 보통 60년, 70년대에 졸부라는 뭐 땅 부자, 뭐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런 시대 분위기와 거의 흡사하다고 보면 되고요. 이 인문학자들은 사실은 수험서 공무원 수험서 저자들이기도 했어요. 이 당시에 이제 각 도시 국가들에서 이제 공무원들을 채용을 하죠. 근데 그 당시에 묻는 질문들이 과거에는 이러한 문제가 있을 때 어떻게 해결을 했느냐? 역사적인 문제죠. 그리고 문학작품을 통해서 우리 사회를 한번 비판해봐라. 뭐 이런 식의 인문학적인 시험을 봤었죠.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유명한 이 인문학자들은 공무원 수험서 저자이기도 해요. 이 졸부들은 이제 자신의 부를 드러내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하고요. 또 흥미로운 것은 이 당시에는 추상화들을 많이 남겼어요. 그리고 가족 그림들, 가족들이 뭐 정원에서 같이 모여서 식사를 하는 모습을 그림으로 그린다든지 그런 작품들이 제법 많습니다.
이 당시에는 사실상 사진이 없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그림을 초상화가 많이 제작이 돼요. 여러분들 그 한 르네상스나 아니면 17, 18세기 유럽 영화들을 보시면 집 거실에 혹은 계단 참으로 올라갈 때 온갖 초상화들이 그려져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사실은 사진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번에 말씀을 드렸는지 안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이 르네상스 시기에는 참 희한한 일들이 많았죠. 이 시기는 아직은 신분제 사회이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졸부가 됐는데 이제 부를 과시하고 싶죠. 그런데 이제 사치금지법이라는 법이 있어서요. 어떤 신부는 모를 입지 못하고 모를 두를 수 없고 뭐 금은 장식을 하는 거는 어느 신부까지 뭐 이런 것들이 다 규정이 돼 있어요. 그런데 이제 졸부들은 대부분 평민들이죠. 그러면 평민들은 누더기를 입고 다녀야지 돼요. 근데 사실은 부자란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 법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 옷 속에 그 속옷에다가 금은 보석을 다이아몬드까지 받고요. 그 다음에 누더기를 걸쳐요. 그 다음에 뭐를 할까요? 그거를 칼로 찢어요. 그러면 금은 보석이 드러나겠죠. 누더기 사이로. 뭐 그런 식으로 자신의 부를 드러내기도 하죠. 뭐 한때 찢어진 청바지들이 유행을 했던 적이 있는데 뭐 그런 문화의 뭐 연장선상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그 당시엔 좀 들었었어요. 자유죠. 자유를 그리워하는 마음. 뭐 그런 거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자, 다음으로 르네상스 건축 양식을 보도록 하죠. 이 사진이 이 그림이 사실상 르네상스 건축 양식을 상징적으로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어디에 열주와 어디에 아치 또는 돔을 절충한 형태로 만들어졌죠. 바로 그리스의 열주와 고대 로마의 돔을 절충한 형태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는 성 베드로 성당을 들 수가 있죠. 자, 이탈리아 르네상스 세 번째 얘기는 이제 군주론의 저자인 마키아벨리입니다. 자, 이 마키아벨리는요, 분열된, 제가 요거를 안 지웠네요. 분열된 이탈리아의 통일을 위해 새로운 군주의 출현을 고대했죠. 그래요. 이 분열된 이탈리아의 통일만 이루어질 수 있다면 군주는 교활하거나 사악해져도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당시 이탈리아는 300여 개의 소규모 도시 국가들로 이루어지고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프랑스와 신성 로마 제국 양쪽에서 이탈리아를 무력으로 정복해 들어오고 있었어요. 그런데 적이 들어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탈리아는 함께 적을 물리친 것이 아니고
사실상 분열상 속에서 어떤 사람들은 신성 로마 제국 혹은 프랑스 국왕을 지지하는 사람들까지 등장하게 되죠.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마키아벨리는 분열된 이탈리아의 통일만 이룰 수 있다면, 그리고 그러한 군주가 출현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사실상 군주론을 썼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세속적인 정치학이 이제 등장하게 되죠. 이탈리아 르네상스의 쇠퇴가 이루어지면서 사실상 이탈리아 르네상스는 서서히 이제 역사의 막 뒤로 들어가게 됩니다. 신항로의 개척 이후 무역의 중심이 지중해에서 이로 이동하게 되는 것이죠. 바로 대서양으로 이동하면서 이탈리아 중개 무역을 비잔티움 혹은 이스탄불을 통한 중개 무역을 통해 부를 획득했던 이탈리아는 서서히 뒤안길로 들어가게 됩니다.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의 일부를 한번 보죠. 군주는 여우의 교활한 지혜와 사자의 용맹을 겸비해야 한다. 지배자에게 주어진 최고의 의무는 권력과 안전을 유지하는 것인데,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권무술수를 포함한 냉혹한 현실주의 정치 기술이 필요하다 라고 얘기하면서 통일론을 얘기하고 있죠. 통일은 감정적인 것이 아니고 현실적일 수밖에 없다고 마키아벨리는 계속해서 군주론에서 강조하고 있죠. 북유럽 르네상스를 이제 살펴보도록 하죠. 양이 참 귀엽죠? 왜 양을 가지고 왔냐고요? 이분 때문이에요. 토마스 모어의 이 작품에서 이 양이 등장하기 때문에 한번 귀여운 양을 찾아서 한번 올려봤어요. 자, 북유럽 르네상스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징은요, 현실 사회와 이를 비판하는 사회개혁적 성격이 아주 농후합니다. 자, 현실 사회와 뭐를 비판했을까요? 그래요. 교회를 비판하는 사회개혁적 성향이 강합니다. 인문주의자 네덜란드 사람인 이는요, 우신 예찬에서 교회의 허식과 성직자의 타락을 비판했습니다. 누구일까요? 예, 바로 에라스무스입니다. 에라스무스. 이 네덜란드 사람인 에라스무스는 우신 예찬에서 교회의 허식과 성직자의 타락을 비판했죠. 이 당시는 또 흑사병이 이제 엄청나게 전염력을 확산시키고 있던 그 시절이에요. 그 전염병 앞에서 너무나 무력한 성직자들을, 그리고 뭐 돈을 받죠. 종부 성사라고 해서 이제 죽기 전에 이 치르는 이 가톨릭의 의례가 있어요. 그거를 통해서 뭐 여하튼 여러 허식과 성직자의 타락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면 좀 지루하긴 할 거예요. 하지만 꼭 읽어보셔야 되는 작품 중에 하나예요. 토마스 모, 이 사람은 영국인인데요.
이 사람은 삶에서 부조리한 영국 사회를 비판하며 이상적 사회를 묘사하고 있죠. 바로 유토피아예요. 자, 현실 속에는 없는 거죠. 토피아라는 건 장소인데요. 유는 없다는 뜻이에요. 현실 속에서는 존재한 바도 없고 존재할 수도 없는 그러한 유토피아에서 부조리한 영국 사회를 비판하고 있는데요. 이 양을 가지고 온 이유는 이 귀여운 양이 사람을 잡아먹더라는 거죠. 바로 인클로저 운동을 그런 식으로 비판했던 거예요. 인클로저 운동은 사실상 이제 목양지를 원래는 농노들도 이용할 수 있었던 목장지, 목초지를 이제 거기다가 말뚝을 받고 자기 영주의 혹은 소유주의 양들만 칠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 버렸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평민들이 사실상 농토로부터 쫓겨나는 현상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한 부조리, 즉 양이 인간을 먹는 그러한 아주 부조리한 측면을 아주 생동감 넘치게 묘사한 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북유럽 르네상스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국민문학의 발달이에요. 여기다가는 별을 한 4~5개 쳐야지 돼요. 이제 학자들은 라틴어에서 벗어나서 이제 어떤 언어로 이 작품을 쓰게 됩니다. 바로 모국어로, 뭐 예를 들어 세르반테스는 스페인어로, 셰익스피어는 영어로, 이 루터는 독일어로 소위 말하는 성경을 번역했고 이런 작품들을 남기게 되는 것이죠. 자, 사르반테스는 돈키호테에서 몰락하는 기사를 풍자했고요. 셰익스피어는 햄릿, 로미오와 줄리엣 등의 희곡을 통해 영어를 일반 이 작품을 쓸 때 영어로 작품을 쓰게 됩니다. 이 미술에서는요, 서민과 농민을 묘사한 오본적인 성격이 농후해져요. 자, 서민과 농민을 묘사한 무엇일까요? 그래요. 바로 죄송합니다. 서민적 성격이 농후합니다. 예를 들어 바네이크 형제들 그리고 브리홀 등이 유명한데요. 이 작품들에서 나타나는 공통적인 특징들이 하나 있어요. 이 서민과 농민 그리고 도시생활, 시장에서의 생활, 어떻게 보면 김홍도의 풍속화와 거의 비슷한 형태가 많이 보이거든요. 이 당시에 사실상 각 도시국가에 혹은 임금들이 백성들의 삶에 대해서 별로 아는 바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화가들을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궁중 화가들이지만 이 당시에는 일반 화가죠. 서민 화가들에게 이제 직접 가서 내가 볼 수는 없으니까 한번 좀 그림을 그려서 가지고 와라. 백성들이 어떻게 사는지 궁금하구나 하면서 이제 서민과 농민을 묘사한 서민적 성격의 미술 작품들이 다수 나오게 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지금식으로 얘기하자면 기록 사진이라고 혹은 기록 영상이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르네상스 시기 과학기술의 발달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연을 세밀하게 관찰하고 탐구하는 것이 르네상스의 근본적인 정신이죠. 이러한 근본 정신은 근대 과학기술 발달의 기반이 됩니다. 자, 자연을 세밀하게 관찰해서 탐구해서 분류하고 체계화하고 범주화해서 필요한 것을 추출해내는 이러한 연구 경영이 이 시기에 많이 등장하게 되죠. 동양에서 전래된 과학기술의 발달과 이 유럽의 사회적 변화도 중요합니다. 동양에서 전래된 과학기술 3종 세트가 있죠. 3종 세트 그러니까 군대에서 이 크리스마스 무렵에 죄송합니다. 갑자기 그 과자랑 뭐 초콜릿이랑 사탕 들어 있었던 그게 선물 세트가 생각이 나서 갑자기 또 옆으로 샜네요. 여하튼 그래요. 3종 세트는 간단히 말하면 1번 한번 볼까요? 전술의 변화가 이루어졌죠. 이것 때문에 봉건기사의 몰락을 재촉했고요. 상부기운이 등장하게 되는 배경이기도 합니다. 무엇일까요? 예, 바로 화약이에요. 우리가 저번 그 백년전쟁에서 봤던 바처럼 사실상 화학무기의 개발은 이 전통적인 전술과 봉건기사의 몰락을 촉진시켰죠. 다음으로 원거리 항해가 가능하고요. 신항로 개척 그리고 유럽 세계의 팽창에 기여한 동양에서 전래된 과학기술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나침반입니다. 나침반을 통해서 원거리 항해가 가능해졌죠. 그거를 기반으로 해서 신항로를 개척하고 유럽 세계의 팽창에 기여하게 되는 것이죠. 3번은요. 새로운 지식과 사상 보급을 촉진시키는 매개체이고요. 이 르네상스와 종교개혁 확산에 큰 영향을 미친 그 과학기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예, 바로 활판 인쇄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3종 세트는 유럽의 사회적 변화를 일으키게 되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을 좀 가지셔야지 될 것 같아요. 뭐 사실 루터의 종교개혁 때 독일어가 처음으로 문장화가 됐어요. 그 전에는 지식인들은 어떤 언어를 사용했죠? 바로 라틴어입니다. 라틴어를 아는 사람들은 성직자 계층이나 공부한 사람들 이외에는 전혀 모르죠. 다시 말하면 책을 보여줘도 그거를 제대로 읽을 수 있었던 사람은 뭐 전 국민의 한 3%, 상위 3% 이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뭐 우리식으로 얘기하자면 한자라고 볼 수가 있겠죠. 한자 문장 쭉 쓰여 있는 거 삼국유사나 삼국사기 한번 읽어보시면 한자로 된 거를 읽어보시면 이제 머리가 지끈지끈거리고 이제 옥편을 찾아보면서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지 참 난감했던 대학교 학부 때 제가 생각이 나네요. 그래요. 상당히 어렵죠. 뭐 거의 일반적인 사람들은 거의 그
못 읽는다고 보면 돼요. 그러다가 인쇄술이 발전이 되고 독일어로 독일 문자가 이제 정착이 되면서 이제 사람들이 글을 읽는 사람, 읽을 수 있는 사람들의 숫자가 서서히 늘게 되죠. 그거는 영국도 마찬가지고요. 뭐 프랑스, 독일 뭐 마찬가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종교개혁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교개혁에는 종교적 배경이 있어요. 먼저 교황권의 쇠퇴와 교회 타락이 아주 중요한 요소로서 등장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인문주의자들은 이 교회와 성직자의 타락을 비판하면서 교회 개혁의 필요성을 주장하게 되었던 것이죠. 아울러서 종교개혁이 일어나는 데에는 이 정치사회적 배경도 무시할 수가 없어요. 이 교황의 잦은 정치 개입과 경제적 수탈도 문제였고요. 이 부분은 이제 뒤에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왕권이 강화되면서 국왕들은 이제 교황의 간섭에서 벗어나고자 종교 개혁을 지지하게 됩니다. 이 부분도 뒤에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죠. 자, 루터의 종교 개혁이고요. 성 베드로 성당 앞에 광장의 모습이에요. 이것이 종교 개혁의 그 시발점이 되죠. 자, 먼저 배경을 종교개혁의 배경을 살펴보도록 하죠. 독일은 정치적으로 분열되어 교황의 착취가 매우 심각했어요. 이제 독일의 경우에는 뭐 앞서 이탈리아가 마키아벨리 시기에 300여 개라고 했는데 독일 역시 300여 개의 영방 국가들로 모두가 주권을 가지고 있는 국가들로 나뉘어져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소규모 제후들밖에 없기 때문에 교황의 착취가 매우 심각했고요. 교황 레오 10세는 일본 성당 증축 비용 마련을 위해서 면죄부 판매를 실시하게 됩니다. 자, 일본 성당은 여기에 보이는 바로 죄송합니다. 성 베드로 성당 증축 비용 마련을 위해 면죄부를 판매하게 됩니다. 루터는요, 2번을 발표하고요, 교회와 교황에 대해 정면으로 비판하게 됩니다. 2번은 무엇일까요? 예, 바로 95개조 반박문입니다. 이 루터가 95개조 반박문을 자신이 가르치고 자신이 봉직하고 있는 교회이자 대학에 이제 소위 말하는 대자보를 붙인 거죠. 여러분들이 대자보가 뭔지 모르시겠네요. 전지라고 있어요. 전지 규모의 종이에다가 이제 글씨를 쓰는 거죠. 뭐 이런 점이 잘못됐다. 이건 바꿔야지 된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글을 쓰고 그것을 이제 뭐 화장실이나 뭐 그때는 뭐 정경들이 들어와 있을 때니까 화장실이나 뭐 게시판 같은데 이제 뭐 붙이죠. 뭐 그런 것처럼 대자보처럼 이제 학교 교문에다가 교회 문에다가
붙였습니다. 이 루터는 사실은 교회와 교황이 하고 결별을 한다는 의미에서 이거를 붙였다기 95개조 방법문을 붙였다기보다는 뭐 당연히 교황께서 이 안을 받아들일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처음에는 순수한 마음으로 교회가 당연히 옳은 말 하는데 뭐 그 반박 뭐 거기에 뭐 비난한다든지 뭐 파문을 시킨다든지 이러지 않겠지라는 어떻게 보면 대학 교수다운 그런 낭만적인 기분으로 붙였던 것으로 보여요. 자, 이렇게 얘기하죠. 인간의 구원은 오직 신앙과 신의 은총에 의해 이루어지며 성서만이 신앙의 유일한 근거라고 주장합니다. 한번 그 내용을 한번 보실까요? 제6조 뭐 95개조 전체를 볼 수는 없고요. 일단 제6조부터 한번 보죠. 교황은 신으로부터 용서된 바를 선언하고 신의 용서를 확증하는 이외에는 어떤 죄도 용서할 수 없다. 제27조 그들은 헌금 상자에 던진 동전 소리에 죽은 자의 영혼이 연옥에서 튀어나온다고 설교한다. 아주 그래요. 이 면죄부 판매와 관련해서는 아주 대표적인 세일즈맨이 한 명 있었어요. 그 사람 이름이 기억이 안 나서 지금 약간 좀 말을 먹었는데요. 아마 경영학을 공부하시는 분들 중에서 그 사람 이름을 지금 알고 있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많이 얘기가 되는 부분이니까요. 부모나 아는 사람이 돈 몇 푼 내면 면죄부 사서 돈 몇 푼 내면 그 사람이 천당으로 올라갈 텐데 어째 그 돈을 그렇게 아끼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세일즈를 했던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이 교회 모금액이 상당 제1위였어요. 그래서 세일즈에서 상당히 유명한 사람이죠. 근데 제가 이름을 까먹었네요. 여하튼 이렇게 제27조에서 얘기한 뒤에 36조에서는 진실로 회개한 그리스도 교도는 면죄부가 없어도 징벌이나 죄에서 완전히 해방된다. 제86조에서는 오늘날 최고의 부자보다도 더 부유한 교황은 어째서 자신의 돈이 아닌 가난한 신자의 돈에 의지하여 성당을 개축하려 하는가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앞서 얘기한 바대로 이러한 주장을 하면 사실은 교황이 그래 내가 좀 무리수를 뒀지 뭐 이렇게 생각할 것으로 생각했던 것으로 보여요. 자, 그렇다면 이 면죄부란 무엇일까요? 이 중세 후반기에 십자군 종군자나 자선 행위자에게 교황이 발급해준 문서입니다. 죄 중에 비교적 가벼운 죄를 교회에 누적된 성인의 공덕으로 면제해 주는 것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하지만 돈을 내고 이 면죄부를 샀다 하더라도 그것이 그냥 죄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고행을 비롯한 교회가 정한 일정한 속죄 행위를 수반해야 없어진다고 강조했죠. 하지만 중세 말에 이 면죄부는 남용되기 시작합니다. 교황의 재정적 필요를 보충하는 방편으로 이 면죄부 판매가 시작되었던 것이죠. 15세기에는 효능도 확대되어
연옥으로부터의 구제까지 포함되게 되죠. 이 면죄부 판매는요, 이 종교개혁의 발단이 되는 것이죠. 이 교황 레오 10세가 성 베드로 성당의 증축 비용을 마련하기 위하여 발급하면서 이 종교개혁은 시작되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종교개혁의 전개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제국의회. 처음부터 문제를 냈네요. 제가 이런 짓을 왜 했을까요? 자, 이것은 종교개혁의 전개 과정이에요. 자, 루터가 95개조 반박문을 비텐베르크 성당, 대학 정문에 붙였다고 그랬죠. 거기에 대한 반응으로서 이제 브룸스 회의가 의회가 개최되게 됩니다. 교황청을 지지하는 황제 카를 5세가 루터에 대한 법의 보호를 박탈하게 되죠. 자, 법의 보호를 박탈하게 됩니다. 아울러서 교황청에서는 파문을 결정하게 되죠. 앞서 그 카노사의 굴욕에서도 수업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당시에 파문과 법의 보호를 박탈한다는 얘기는 사실상 지금으로 치자면 공민권 박탈, 주민등록 말소에 해당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법의 보호를 하나도 받을 수 없게 되는 것이죠. 누가 그 사람을 죽였다 하더라도 그 사람은 어차피 태어난 적도 없고 뭐 죽었는지 살았는지 그거는 모르겠고요. 뭐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한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루터는 작생공의 성으로 피신하게 되죠. 이 작생공은 야신가죠. 사실상 이 루터를 이용해서 사실상 이 독일을 전체적으로 하나로 통일해 보고자 하는 의욕을 가졌던 사람이기도 하고 신성 로마 제국 황제의 적대적인 세력이기도 합니다. 이런 작생공의 성으로 피신한 뒤에 루터는 성서를 바로 독일어로 번역하고 이 성서의 보급과 근대 독일어 발달에 공헌하게 되죠. 성서를 그 개신교에서는 강조하죠. 성서를 예전에는 라틴어 성경 그리고 라틴어를 읽을 수 있었던 성지자 그리고 설교를 통해서만 성서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일반 백성들 뭐 이런 구조였어요. 그런데 이제 그것이 아니고 직접 읽어라. 자, 이거 아주 중요한 거죠. 왜냐하면 이제 여성들도 직접 읽어야지 되는 거죠. 성서를. 사실상 이 기독교, 개신교 쪽에서는 이 여성이 당연히 교육을 받아야지 된다고 생각했던 이유는 바로 성서를 읽어야 했기 때문이에요. 자, 다음으로 이제 독일 농민전쟁이 발발하게 됩니다. 농민들은 이와 교회세의 폐지를 요구하고 있죠. 이거는 루터가 95개조 방만문에서 농노제와 교회세는 폐지할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한 부분에 대한 반응으로서 독일 농민들이 이제 반란을 일으키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루터는 이 농민들에게
농민들이 요구하는 농노제와 교회세 폐지에 대해서 갑자기 부정적인 입장으로 바뀌게 되면서 봉건제후를 지지하게 되죠. 그 아울러서 농민을 비판해요. 어떤 식으로요?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를 비난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 농노가 영주를 비난하는 것은 부모를 비난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저런 패덕한 자들은 그 다음 얘기는 하지 않을게요. 뭐 어떻게 해서 죽이라는 뭐 그런 내용이에요. 이렇게 되면서 사실은 한 입 가지고 두 말을 한 격이 됐죠. 교회세 폐지와 농노제 폐지를 주장했던 루터가 갑자기 입장을 바꾸게 되자 농민의 지지를 상실하게 됩니다. 이것은 농노제예요. 이 루터파 교회가 이제 성립하게 되죠. 이 제후와 자치도시의 지원으로 루터파 교회가 성립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이제 루터파 교회가 성립됐다는 것이 의미하는 바예요. 이제 어떻게 되는 거죠? 이 루터파 교회가 성립됨으로써 가톨릭의 모든 재산이 사실상 국유화가 되는 현상이 벌어지게 돼요. 국유화라는 말은 너무 심했다. 제후의 이 영지가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제후들은 이 종교 개혁에 관심이 있었다기보다는 이 수도원의 땅, 교회의 땅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 이제 루터파 제후들이 슈말칼텐 동맹을 결성하고요. 이렇게 함으로써 황제 카를 5세와 대립하게 됩니다. 자, 이 종교개혁의 결과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1555년에요. 무슨 화의에서 루터파 교회가 공식적으로 인정되게 되죠. 그래요. 아우크스부르크 종교 화의에서 루터파 교회가 공식적으로 인정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종교적 선택권이 이제 부여가 되는데 그 주체는 제후와 도시 지배자에게만 종교 선택권을 부여했다는 거예요. 아울러서 선택은 가톨릭과 루터파로만 한정하고 있었죠. 당시에는 한번 이 보편 교회가 무너지기 시작하면서 다양한 종교교파들이 동시대에 한 엄청난 수의 개신교들이 분파들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아우크스부르크 종교 화의에서는 오직 가톨릭과 루터파로만 한정해서 종교 선택권을 부여했던 것이죠. 이러한 루터파 교회는 북독일, 덴마크, 스웨덴, 노르웨이 등으로 전파되게 됩니다. 자, 칼뱅의 종교 개혁을 살펴보도록 하죠. 칼뱅이 스위스 제네바에서 종교 개혁에 성공한 것은 1541년이에요. 거의 동시대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 칼뱅의 교리는 일본 지상주의, 즉 성서에 없는 일체의 교리와 의식을 배격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서 지상주의라고 볼 수가 있죠. 이 칼뱅의 교리 중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예정설입니다.
인간의 구원은 신에 의해 미리 정해져 있다는 것이죠. 신의 구원을 확신하고 신의 소명인 자신의 직업에 충실하며 저력과 검소한 생활을 강조했습니다. 자신의 직업에 충실하라. 한번 농부이면 죽을 때까지 농부여야지 된다는 거예요. 한번 어떤 직업을 가지면 죽을 때까지 신의 소명이라 생각하고 그 직분에 만족하고 그 일만 해야지 된다는 거죠. 사회적 유동성에 대한 얘기는 이 대목에선 전혀 보이질 않아요. 예, 뭐 그 정도로 하죠. 다음으로 부의 축적과 이윤의 추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부자가 되는 것은 신의 은혜라고까지 얘기를 하죠. 상공업에 종사하던 시민층의 지지가 있었고요. 또 근대 자본주의 발달에 기여하는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전파 지역은 영국은 뭐라 그러죠? 청교도라고 하죠. 프랑스에서는 위그노라고 하고요. 적어놨네요. 지운다는 게. 스코틀랜드에서는 장노파라고 합니다. 네덜란드에서는 고이센이라고 하죠. 자, 영국의 종교개혁을 살펴보도록 하죠. 헨리 8세가 자신의 이혼 문제로 교황과 대립 갈등 관계에 놓이게 됩니다. 헨리 8세가 먼저 뭐를 선포하죠? 수장법을 선포하게 됩니다. 이 수장법이라는 것은 국왕이 영국 교회의 수장임을 선포하는 것이죠. 자, 영국 교회의 수장이 국왕이기 때문에 수도원을 해산하고 토지와 재산을 몰수하여 왕실 재정을 강화시킵니다. 이 영국 종교 개혁의 핵심이에요. 사실은 수도원을 해산하고 토지와 수도원 교회의 토지와 재산을 몰수해서 왕실 재정을 강화하기 위해서 사실상 영국은 종교개혁을 단행했던 것이죠. 이렇게 토지와 재산을 몰수한 뒤에 그것을 싼 가격에 백성들에게 이제 불화를 하게 돼요. 그렇게 되면서 이제 땅을 소유하게 된 평민들이 국왕에 대한 충성심이 상당히 높아지는 또 다른 현상을 또 경험하게 돼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정권이 들어왔는데요. 여러분들께 토지와 재산을 그냥 뭐 싼 가격에 뭐한 10,000원에 한 10,000평 정도씩. 그거는 거의 홍길동 같은 얘기네요. 10,000원에 한 10만원? 그거는 또 그 돈이 있어야지 뭐 살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여하튼 그렇게 싼 가격으로 여러분들께 불화를 해줬다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 정권에서 아마 콩으로 매주를 쓴다고 그래도 당연히 매주죠. 콩으로 매주 쏠 수 있다니까요 라고 아마 얘기를 할걸요. 그 정권이 무너지는 순간 그 토지와 재산은 또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뭐 이렇게 해서 이 영국 종교 개혁을 통해서 왕실 재정도, 국왕에 대한 충성도도 상당히 높아지는 현상이 벌어지게 됩니다. 다음으로 엘리자베스 1세가 이를 발표하여 영국 국교회를 확립하게 되죠. 무엇일까요? 바로
통일법을 발표하여 영국 국교회를 확립하게 됩니다. 자, 영국 종교개혁의 특징을 살펴보도록 하죠. 정치적 목적과 경제적 이해관계가 배경이 돼서 사실상 영국의 종교개혁이 일어났다고 보는 편이 가장 정답에 가까워요. 그냥 막 넘어가네요. 자, 그렇기 때문에 정치적 목적과 경제적 이해관계에 충실한 종교개혁이었기 때문에 신교의 교리와 가톨릭 교리를 아주 적절하게 절충을 하는 애매한 개혁이 이루어지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삶의 불만이 점점 더 커지게 됩니다. 이 삶이 누구일까요? 바로 뒤에서 청교도 혁명을 일으키게 되는 바로 그 청교도의 불만이 커져만 갔죠. 자, 다음으로 가톨릭 교회의 대응을 살펴보도록 하죠. 이 트리엔트 공의회가 열리게 됩니다. 교황의 권위와 교리를 재확인하고요. 가톨릭 내부의 폐단을 시정하자고 얘기합니다. 가톨릭 교회의 정통성을 재확인하고요. 종교 1번을 설치하고 2번 목록을 작성하게 해요. 자, 이게 뭘까요? 종교 재판소를 설치하고요. 그 다음에 금소 목록을 작성합니다. 금소라는 게 요새는 금소라는 게 없죠. 저희 때는 있었죠. 그걸 입고 가면 읽다 걸리면 그랬어요. 그래서 화장실에서 있는 친구들도 있었고 별로의 친구들이 다 있었어요. 여하튼 시대가 그랬으니까 그랬죠. 근데 여하튼 금소 목록을 작성했다는 거. 그리고 이 가톨릭 교회 대응 중에 또 눈여겨 보셔야 될 게 이 3번의 설립입니다. 바로 예수회죠. 이 예수회 설립이 이제 또 하나의 요소입니다. 이 에스파냐의 로열라가 조직한 수도회고요. 이 수도회는 아시아, 아프리카, 아메리카의 선교 활동을 전개하고 구대륙에서 밀리기 시작한 교세를 이제 아시아, 아프리카, 아메리카에서 만회하려고 노력하게 되죠. 자, 이러한 와중에서 종교전쟁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 신교와 구교 간의 전쟁이죠. 보통 16세기에서 17세기에 걸쳐서 일어난 대규모 사륙극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아요. 이쯤 되면 난장판이죠. 그냥 종교의 이름으로 사람을 죽인 거죠. 사진은 사진이죠. 이유가 어떻게 됐던 사진은 사진인데 참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지. 자, 이 위그노 전쟁이 있습니다. 아까 위그노는 프랑스의 칼뱅파라고 말씀드린 바 있죠. 거의 30년에 가까운 내전이 벌어지게 되죠. 이 프랑스 신교도 위그노와 가톨릭 교도 간의 내전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기말 레포트로 여러분들께 냈던 관용 세상의 모든 칼라스를 위하여 라는 책에서도 이 신교도와 가톨릭 교도 간에 여러 갈등이 문제가 돼서 결국은 장칼라스 사건이 발생하게 되죠.
뭐 그 얘기는 여러분들이 이제 들려주셔야 되고요. 자, 앙리 4세에 1번으로 개인에게 신앙의 자유가 허용되게 되죠. 바로 뭐라고 하죠? 그래요. 바로 낭트 칙령이라고 하죠. 이 낭트 칙령을 통해서 사실상 개인의 신앙의 자유가 처음 문서화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네덜란드 독립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네덜란드의 신교도들이 에스파냐의 펠리페 2세의 가톨릭 강화전 측에 반발하여 독립을 선언하게 되죠. 그리고 네덜란드 연방공화국을 설립하게 됩니다. 사실상 물론 그 이전에 스위스에서 공화국이 만들어지는 건 사실이죠. 하지만 처음으로 네덜란드 연방공화국, 이 공화국이라는 것은 왕이나 황제가 없이 국민들이 투표를 통해서 최고 책임자를 선출하는 제도를 공화국이라고 하죠. 바로 최초의 실험, 즉 네덜란드 연방공화국이 설립되게 됩니다. 이 네덜란드 독립전쟁은요, 이번 조약으로 국제사회로부터 네덜란드 독립을 인정받게 됩니다. 무슨 조약일까요? 그래요. 웨스트팔렌 조약으로 국제사회로부터 네덜란드 독립을 인정받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 벌어지는 것이 30년 전쟁이죠. 이 독일 내 신구교도 간의 내전에 덴마크, 스웨덴, 이 스웨덴의 국왕 이름을 제가 또 까먹었네요. 근데 이 사람이 아주 재미난 사람이에요. 소위 말하는 우리가 소총, 소총이란 말은 좀 그렇고, 소총이라는 게 더 적절하겠다. 여러분들이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아요. 지금 소총하고는 개념이 좀 다르긴 한데, 여하튼 연발이 가능한 소총을 처음 만든 국왕이 있어요. 스웨덴에. 이름을 제가 까먹었네요. 여하튼 스웨덴이 참전하고요. 이 국교국가인 프랑스는 신교도를 지원하고요. 에스파냐는 국교도니까 당연히 국교도를 지원하면서 개입하면서 국제전으로 확대되게 됩니다. 독일은 국토가 황폐화되고 인구가 감소하여 크게 약화되게 되죠. 30년 동안 이 많은 국가들이 독일 내에서 전쟁을 한 거예요. 그러니 농사를 지을 수 있기래요. 뭘 할 수가 있어요. 우물물인들 제대로 관리가 되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염병이 또 확산하고요. 그러면서 인구가 급속히 줄어들게 됩니다. 이 30년 전쟁은 사실상 이 조약으로 종결되게 되죠. 앞서 2번에서 얘기했던 네덜란드 독립을 인정했던 베스트팔렌 조약을 통해서 30년 전쟁도 종결되게 됩니다. 이 베스트팔렌 조약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개인에게 신앙의 자유를 허용했다는 점이죠. 신앙의 자유는 개인에게 허용되었다는 것이 가장 베스트팔렌 조약의 가장 중요한 핵심 골자입니다. 아울러서 네덜란드의 독립을 인정하게 되고요. 또 하나 여기다 추가를 한다면 독일의 영구 분단 상태, 영방 국가가 인정이 됨으로써 사실상 완전한 주권을 행사하는 독일의 내 국가 수만 300개가 넘는 그러한
사태가 벌어지게 되죠. 그러면서 독일 통일은 더더욱 어려워지게 되는 상황으로 가게 됩니다. 자, 종교개혁의 역사적 의의를 살펴보도록 하죠. 이 중세 그리스도교 세계의 통일이 파괴되었다는 것이고요. 아울러서 그리스도교 세계가 분열되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로마 제국의 보편적 이념을 계승한 중세 가톨릭 교회의 보편적 이념, 현실적으로 파괴되고 이념상으로도 완전히 사라져버린 셈이죠. 종교는 세속에 대한 지배력이나 통제의 힘을 상실하게 됩니다. 점차적으로 개인의 영혼의 문제로 국한되면서 개인주의가 등장했다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핵심어입니다. 국가 중심의 세속적, 현실적인 유럽 근대세계 성립과 발전에 공헌한 것이 바로 종교개혁의 아주 큰 역사적 의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신앙로 개척을 살펴보도록 하죠. 먼저 배경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이 동양산물에 대한 욕구가 있었죠. 향신료, 비단, 도자기 아주 고부가가치 상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영국제 모직물이 아무리 좋다고 하더라도 향신료, 비단, 도자기 앞에서는 그 가격이 엄청나게 쪼그라들죠. 오죽 그 무역 역조가 심하면 아편까지 발휘했어요. 뒤에 아편 전쟁 얘기예요. 그런데 여하튼 이 고부가가치 상품인 향신료, 비단, 도자기 등 동양산물에 대한 욕구가 대단했죠. 이 동양과의 직접 교역을 통한 막대한 무역 이익을 추구하고 싶었던 것이 이 하나의 모티브가 됩니다. 이 또한 동방에 대한 호기심이 증대하고 있었죠. 뭐 프레스터 존의 전설이라든지 마르코 폴로의 동방 견문록이라든지 이러한 이야기를 통해서 전설과 이야기 그리고 글을 통해서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동양에 대한 호기심과 또 관심이 증대되고 또 상상력이 또 발달하게 되겠죠. 자, 다음으로 과학기술이 발달하게 되는 것은 뭐 가장 중요한 배경 중에 하나죠. 대양 항해가 가능한 지구 구형설이라든지 나침반, 조선술, 항해술 등이 의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또 하나 에스파냐와 이 포르투갈의 적극적인 지원이 있었죠. 새로운 항로를 통해 경제적 이익을 얻고자 왕들이 많은 후원을 하게 되죠. 에스파냐와 포르투갈이 신항로 개척에 뛰어든 이유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대서양 연안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지중해 무역의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었어요. 다시 말하면 지중해 무역의 혜택을 보기 위해서는 그리스나 로마처럼 비잔티움 근처에 있으면서 중개가 가능한 그러한 구조가 되어야 되는데 대서양 연안에 있기 때문에 사실상 뭐 중개 무역을 할래야 할 방법이 없었죠.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무역로의 필요성이 필요성이 부각될 수밖에 없었어요.
아울러서 재정복 운동을 전개하는 과정에서 가장 먼저 중앙 집권적 통일 국가를 형성했다는 것도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신항로 개척을 재정적 군사적으로 지원 가능한 국력을 가지고 있었죠. 자, 포르투갈의 인도 항로 개척을 살펴보도록 하죠. 이 항해의 왕이라고 불리었던 엔리케가 있습니다. 이 엔리케는 15세기 초부터 아프리카 서해안에 탐사대를 파견하고요. 궁성 내에 궁 안에 연구기관을 만들죠. 그래서 각국의 지리학자들이라든지 탐험가들을 초대해서 이 아프리카 해안을 어떻게 개척해 들어가야 될지 이 연구 기관을 설치해서 연구에 매진하기도 합니다. 다음으로 바르톨로메우 디아스는 아프리카 남단에 어디를 발견하게 되죠? 최남단에 바로 희망봉이 있는데요. 그 희망봉을 발견하게 되고요. 바스코 다가마는 아프리카 희망봉을 돌아 인도의 어디에 도착하게 되죠? 캘리컷에 도착하게 됩니다. 에스파냐의 아메리카 대륙 발견을 보도록 하죠. 콜럼버스는요, 에스파냐 여왕의 후원을 받아 어느 제도에 도착하게 되죠? 그래요. 서인도 제도에 도착하게 됩니다. 본인은 그곳이 인도라고 처음에는 생각했었죠. 자, 오 일행은 최초로 세계 일주를 했고요. 이 세계 일주가 의미가 있는 것이 마젤란 자체는 필리핀에서 죽어요. 마닐라 근처에서 이제 죽고 그 일행 중에 몇 명이 살아남아서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죠. 그렇게 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세계가 둥글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가상적으로 가설로서가 아니고 경험적으로 입증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식민지 지배 방식을 살펴보도록 하죠. 에스파냐와 포르투갈은요. 먼저 에스파냐의 이 아메리카 대륙 침략을 살펴보도록 하죠. 코르테스는 아스테카 제국을 정복하고요. 피사로는 이 잉카 제국을 정복하게 됩니다. 이 에스파냐의 이 식민지 지배 방식은요. 일본 제도를 통해 대농장을 건설하게 됩니다. 1번이 뭘까요? 그래요. 앵코미안다 제도를 통해 대농장을 건설하고요. 원주민 노동력을 착취해서 사탕수수, 담배를 재배하고 광산도 개발하게 됩니다. 이 막대한 양의 금과 은을 에스파냐로 운송하게 되죠. 이것과 관련해서는 뒤에 가격혁명과 관련해서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이 유럽인의 사륙 그리고 가혹한 착취로 인한 아메리카 원주민 인구의 급격한 감소가 있었고요. 그뿐만이 아니고 유럽에서 전해진 천연두와 홍역 등의 전염병이 원인이 되어 이 원주민의 수가 급감하게 됩니다. 이 전염병이라는 게 무섭죠. 한번 돌면 이 전염병들의 특징은 한번 돌면
거의 3, 40%가 사망을 해요. 아주 무서운 병이에요. 이 전염병, 돌림병이라는 거는. 자, 다음으로 포르투갈의 아시아 진출을 살펴보도록 하죠. 이 포르투갈은요, 간접 지배 방식을 채택하게 됩니다. 거점 항구만 장악하고요, 무슨 무역을 독점하게 되죠. 자, 포르투갈이 차지한 지역은, 죄송합니다. 포르투갈이 한 지역은 바로 향신료 길이라고 볼 수가 있죠. 즉, 향신료 무역을 독점해서 하고 하는 전략을 채택하게 됩니다. 당시에 향신료 값은 거리와 비례해서 가격이 책정이 돼요. 다시 말하면 서유럽에 수입이 될 때는 엄청나게 비싼 가격에 팔리게 되죠. 바로 이 장사를 하려는 것이 이 포르투갈의 아시아 진출의 일차적인 목적이었다는 것이 이 대목에서 잘 드러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노예무역과 상강무역을 살펴보도록 하죠. 노예무역은요, 8세기 이슬람 상인에 의해 시작되었고요. 신항로 개척 이후에는 유럽인에 의해 본격화되었습니다. 목적은 아메리카 원주민의 감소로 부족해진 노동력을 아프리카 흑인 노예로 충당하려 했죠. 이 노예무역 주요 국가는 15세기 포르투갈 상인이 독점했다가요, 이후 네덜란드, 영국, 프랑스 상인으로 확대되게 됩니다. 상강무역은 대서양을 가로질러 유럽, 아메리카, 아프리카를 잇는 상강무역을 성립시키죠. 자, 신항로 개척의 결과를 살펴보도록 하죠. 유럽 중심의 세계경제체제가 성립하게 됩니다. 바로 근대 자본주의가 발전하기 시작하죠. 이 1차적으로 가격혁명이 일어나요. 신항로 개척 이후 아메리카 대륙에서 유럽으로 금과 은이 유입되어 물가가 폭등하게 됩니다. 자, 한 연구 결과에 의하면 30년, 40년 동안 10%의 물가가 인상했다고 해요. 지금 기준으로 본다면 참 별로 인상된 게 아니죠. 제가 중고등학교, 대학 때까지도 물가 인상률이 거의 10% 육박, 물론 경제성장률도 그 이상 됐죠. 저희도 그럴 때가 있었어요. 거의 15%, 10% 이상 고도 성장을 했던 그런 적이 있었죠. 대한민국이. 뭐 그거를 중국한테 물려주긴 했지만 뭐 여하튼 그랬어요. 그 기준으로 본다면 너무나 미약하지만 중세라는 어떻게 보면 자급자족적인 사회에서 물가가 그 정도 오른다는 것은 사실상 폭등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누가 타격을 받고 상공 시민계층과 농노의 지위는 향상되게 되죠. 바로 봉건지주가 타격을 받고요. 상공 시민계층과 농노가 지위가 향상되게 됩니다. 아울러서 상업혁명이 또 일어나게 되죠. 광대한 해외 시장에 등장하게 되고요. 근대적 기업 금융제도가 성립되고 근대적 기업 형태인 이번 회사가, 즉 주식회사가 이제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주식회사 제도가 이 시기부터 시작되죠. 물론 이 당시에 주식회사는 뭐 지금의 개인 기업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전부 국영기업체라고 보죠. 서인도 회사, 동인도 회사, 무슨 사 하는 국영기업체들이에요. 이 국영기업체들에서 그 얘기는 다음 시간에 하죠. 자, 근대 자본주의의 발달을 자극했습니다. 16세기 이후 교역의 변화와 유럽 경제의 비약적인 발전을 우리는 바로 여기에서 말하는 상업혁명이라고 합니다. 자, 그렇게 되면서 신학로 개척 결과 세계적 교역망이 형성되게 되죠. 아프리카, 유라시아 교역망에 아메리카 지역이 통합되게 됩니다. 유럽이 주도하는 세계적 교역망이 형성됐다고 볼 수가 있죠. 오늘 이제 11주 차이기 때문에 과제를 내야지 되게 됐어요. 10주 차이도 냈더라고요. 그런데 위 낸 걸 어떡하겠어요. 좀 죄송하지만 제가 잘못한 건 맞는데 뭐 냈으니까 좀 내주셨으면 좋겠고요. 아, 제가 실수를 했네요. 뭐 죄송하지만 또 칼을 뽑았는데 그냥 슬쩍 집어넣긴 좀 그렇고요. 그래서 오늘 내지 말까 하다가 오늘 주제가 또 주제인 만큼 오늘은 좀 내야지 될 것 같아요. 번거롭겠지만 한 3주 연달아 내는 거라서 좀 죄송스럽긴 한데요. 뭐 다음 주에는 내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가지 주제 중에 하나만 여러분들이 작성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앞서 얘기한 바대로 르네상스와 북서유럽 르네상스 종교개혁은 큰 범주에서 하나예요. 사실은. 그렇지만 각각의 또 차이와 공통점이 있죠. 그거를 또 하나라고 그래서 뭉뚱그려 가지고 뭐 다 똑같은 거야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이 차이와 공통점을 한번 여러분들이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다음으로 셋 중에 하나죠. 하나만 선택해 주시면 돼요. 이 종교개혁의 원인과 전개 과정과 결과를 한번 여러분들이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는요. 이 지리상의 발견에 갖는 빛과 그림자를 여러분들이 한번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세상에 어떤 것도 좋은 것만 있거나 나쁜 것만 있을 수는 없어요. 다 장단점이 있기 마련이죠. 그거를 상호 교차 비교하면서 무엇을 선택하고 무엇을 뭐 배제하고 이러한 이유를 합리적으로 찾아가는 것이 공부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항상 여러분들은 어떤 현상이 불거졌을 때 그것의 장점이나 단점만 보려고 하지 마시고 그것을 장점과 단점 모두를 보고 그 중에서 우리가 취해야 될 것이 무엇이고 취하지 말아야지 될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판단하시는 것이 공부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 문항은 지리상의 발견의 빛과 그림자를 한번 여러분들이 정리해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장시간 동안 수업 들어주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주에 건강한 모습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